삼성전자가 어려움이 처한 건 맞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 유리기판은 양산에 본격하기에는 완성도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제 반도체 패권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간 게 분명하구나. 반도체 업체한테 미친 영향은 저는 제한적이라 보는 거고, 오히려 오늘 모신 분은 반도체 패권 전쟁 저자이시죠? 그리고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이신 이주환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삼성전자가 일단 화두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렇죠. 예상했던 대로 그냥 3주 안 되는 잠정치랑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장에서는 인텔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조금 좋다는 것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시간에서 맞아요. 그런 반전을 좀 기대했는데 역시나로 끝나네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미 잠정 시작했을 때는 거의 캘큘레이션이 끝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지 그때 우리가 몰랐던 건 부문별 실적이 정확하게 세분화되지 않았다는 것 정도 때문에 궁금해하는 거지 총액, 매출이나 영업이 총액에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도. 네. 하여튼 뭐 이번 주간 그 중국의 딥시크 이야기가 나오면서 설 연휴 쉬면서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예, 이게 이슈가 막 떨어지니까. 이거 조상이 살렸다, 뭐 조상님께서 도우셨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안 그랬으면 검은 월요일이 그러니까 오는 거 그리고 아니냐. 나서 우리 2, 3일 쉬어버렸으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반도체 관련 주들은 좀 아직 어렵기는 해요. 뒤늦게 영향을 받을 수는 있죠. 전력주도 그렇고. 근데 오후까지 가봐야지 알아요 또. 근데 어쨌건 지금 삼성전자 실적 그 외국인들의 매도가 막 쏟아지던데 특별히 그렇다면 실망할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지금 뭐 1000만 주가 넘게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외국인들의 매수 매도는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이슈 하나하나 때문에 방향이 틀어지거나 하진 잘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초에 지금 코스피에 대한 우려감이 전반적으로 반영된 걸 수도 있고요. 반도체 주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뭐 호재보다 악재가 좀 많긴 했었잖아요. 지난 며칠 동안 우리들이 브레이크 타임에 보면은 그것도 이제 뒤늦게 반영된 거고, 엔비디아 첫날 하락 16%한 거에 비하면 오히려 선방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외국인들은 그런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 일단은 보수적으로 가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하여튼 오늘 참 복잡한 뉴스들이 동시에 나와서 미국의 한 언론에서 젠슨 왕이 삼성전자의 그 HBM 공정에 대한 문제점 이걸 지적했다는 뉴스가 있었던 한편에 또 블룸버그에서는 HBM3 이 그쵸. 퀄 테스트 통과했다 또 이런 또 속보가 나오고 헷갈리는데 어쨌건 외국인은 매도로 선택을 했네요. 예. 지금 보면은 이거는 HBM3 그 뉴스에 대한 영향이 컸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근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제 딥시크로 인한 영향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분석이 안 된 상태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렇죠. 저도 이제 영향 분석을 하고 있긴 한데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일단은 반도체 한 번은 맞아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내 생각에는 삼성전자는 잘 모르겠어요. 좀 그 전부터 좀 종합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좀 더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심리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다시 실적에 대한 것들이 반영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 삼성전자 이번에 이제 갤럭시 S25 나오죠. 근데 여기에는 그 삼성 반도체가 사용이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 갈수록 삼성전자에 대한 걱정이 파운드리 쪽도 또 커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설 연휴 시작이 직전에 가장 큰 이슈였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서 아마도 내부적으로 많은 악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노태문 사장님이 사실은 언팩 행사하면서 사실은 일부러 시간을 할애해서 여전히 삼성전자 거를 반드시 더 많이 쓴다라고 언급을 굳이 할 정도까지 그렇게 언급을 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우리 마이크론 거 쓴다라고 발표하고 나서 상당히 많은 이제 뭐 외부의 우려와 또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비관 이런 것들이 좀 더 득세하는 상황이었었고,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DX 부문과 DS 부문 간에 사실 불편한 관계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이미 AP도 엑시노스 안 쓰고 몽땅 다 갤럭시 25에는 퀄컴 쓰겠다고 이미 발표를 해서 그렇죠. 한 번 충격을 받은 상황에 그래도 메모리는 삼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마이크론 거가 더 많이 들어간다. 소도 물량에는 물론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충격이었었죠. 근데 우리가 메모리는 당연히 세계 시장 점유율도 1위고 성능이 가장 기술 초격차 이렇게 대변되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마이크론에 비해서는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던 건데 뭐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잘 정리를 해놓은 게 자료가 좀 있어요. 조만간 아마 공개될 텐데 마이크론이 사실 완전히 M&A로 큰 회사거든요. 네. 독자적으로 큰 부분은 얼마 없어요. 그래서 TI 부분에 메모리를 다 가져왔었고 도시바가 지금은 낸드만 있잖아요. 디램은 어디 갔을까? 마이크론이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3사가 합쳐서 만들었던 LP다. 거기를 싹 다 가져간 게 마이크론. 네. 완전히 M&A로 큰 회사예요. 엔비디아랑 거의 비슷한 네. 당시로 컸고 그러면은 당시에 2012년, 13년도에 왜 부실 기업의 대명사였던 엘피다를 인수했을까? 엘피다가 그 당시 그래픽 D램의 시장 1위였어요. 아, 그래요? 기술도 가장 앞서 있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마이크론이 지금 굉장히 그쪽에 약했어요. 시장 점유율도 5% 정도밖에 안 됐었고 네. 기술력도 당연히 제일 주저 있었는데 그래서 엘피다를 인수하면서 1위를 그냥 점프해 버렸죠. 그래픽과. 근데 물론 LPDDR과 그래픽하고 조금 제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픽이 그래서 하고 그 후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래픽 관련해서는 마이크론의 기술력이 3사 중에 가장 앞서 있었던 거 알고 있고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지난번에 우리 CES 기조연설 때 젠슨 황이 마이크론 언급을 하면서 그때는 사실은 AI 칩은 아니었었고 그래픽 칩셋이었었죠. 그래픽 칩셋 그 지포스 시리즈를 하면서 여기에는 마이크론 GDDR7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때도 보면은 그 이상하지 않았는데 그 전 모델에서도 최상위 모델은 마이크론 걸 쓰고 있었어요.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그래픽 DDR 쪽에서는 최소 모바일에 들어간 쪽에서는 마이크론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오히려 반보 앞서 있었다. 기술력에서. 원래. 그래서 지금 삼성에서 MX 부분에서 마이크론 걸 그전에 좀 써왔어요. 비율이 삼성전자 많았을 뿐이지. 근데 지금 이제 플래그십 최고 제품을 지금 언팩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어쨌든 모두가 최성능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초기에 각종 사이트에서 성능 테스트 들어갈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삼성전자는 D램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 그래픽 D램? 내부적으로도 계속 얘기해. D램 전체가 다. D램 전체가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리스크를 안는 것보다는 왜냐면 본인은 어떻게 휴대폰을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크론이 이미 검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이미 그 엔비디아에서도 검증을 해줬고 마이크론의 그래픽 D램에 대해서는 그래서 마이크론이 초도 물량 플래그십 제품에 먼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한 게 아닌데 우리가 그동안 마이크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죠. 3위 업체. 3위 업체잖아. 삼성이 제일 잘하지라고 생각했지만 D램도 워낙 제품이 많잖아요. 쪼개서 보면은 이제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나오는 그 반응들을 보니까 저도 이렇게 검색해서 보니까 S25 울트라, 그러니까 플래그십 최고급 가장 비싼 예, 거. 네. 성능이 배터리하고 그것도 그렇고 성능이 상당히 뭐 뛰어나다 이런 의견들이. 그러니까요 우스갯소리로 삼성 제품을 반도체 배제해 버리니까 반응이 좋았다. 호평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근데 이게 나오네요. 과연 행복하고 웃을 일인지 삼성전자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거죠. 요즘 그 삼성전자 HBM 시대에 뒤처지면서 하이닉스에게도 이익률에서 영업이익에서 뒤처지고 이런 일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시대는 끝나고 이제 도태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삼성전자가 어려움이 처한 건 맞고요. 지금 사실은 파운더리도 마찬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긴 해요. 뭐 제가 제3자적으로 아주 자세한 건 알 수는 없지만 파운더리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게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D램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조직의 문제거든요. 조직 운영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R&D에서 양산까지 가는 과정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이 얼마나 빠르게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고 해결하냐에 따라서 올해 안에는 힘들겠지만 그래서 투자자분들한테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올해 안에는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 해결되는 게 1, 2년 지나다 보면 원래 삼성전자 갖고 있는 잠재력들과 그 맨파워가 굉장히 좋아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뭐 약간 1, 2년 하이닉스 쪽으로 좋은 인재들이 많이 갔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워낙 삼성전자에서 인재들을 쓸어 모았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아예 길게 한 10년 후로 본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전 주고 있습니다. 네. 1, 2년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 1, 2년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러한 혼란이 다 자리 잡히는. 물론 경영진이 잘 한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조직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열심히 노력을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잘 된다는 전제하에 그 결과가 잘 나오게 되면 근데 만약에 계속 변화를 주고 하는 것들이 방향이 잘못됐다
라고 하면 이제 장담할 수 없는 거죠. 10년도.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용의 문제라고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기술적인 문제가 사실은 설계하고 공정 두 가지잖아요. 반도체를 네. 보면은 지금은 사실은 대부분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 시장에서도 인정하는 HBM? 거고 HBM도 그렇고 D램 자체가 아, D램 자체. D램 5세대가 원B라고 하는 원B를 지금 양산까지 갔는데 일단 다시 스탑해 버렸잖아요. 지금 그게 DDR5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D램이니까 D램에서 DDR 다 DDR5예요. 사실은 지금은. 아, 왜냐하면 지금은 싱글레이트를 쓰는 건 없을 거야. 다 더블 데이터로 인해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DDR이라는 거는 DDR 아닌 제품이 일단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한국 상들이 하는 것은. 근데 거기서 쪼개면은 GDDR이 있고 그래픽 DDR이 있고 다 LPDDR에서 그래픽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냥 범용으로 쓰지만 로우 파워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서버에 들어가는 게 또 다르고요. 네. PC에 들어가는 게 완전 범용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다른 거고 이런 식으로 제품의 구분이 있는 건데 어쨌든 D램 줄기잖아요. 약간의 설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전체 전반적으로 모든 D램에서 그렇죠. 설계에서 근데 문제가 있다. 원료의 기본 설계부터 잘못됐으면 모든 제품이 다 잘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HBM도 똑같은 거죠. 그래픽 DDR을 그냥 갖다 조금 변형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보면 빨리 원B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원B 포기하고 빨리 원C를 양산을 안정적으로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면 근데 그게 이제 한두 달에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올해 한 해 정도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다시 뭐 옛날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D램 자체 문제 해결 안 된다? 그건 사실은 그럼 모르죠. 사실은 뭐 삼척 동자 보도라도 쉽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실 이번에 또 쓰시는 책이 그 반도체 패권 전쟁이라는 책이신데 여기에서도 자세히 나오지만 사실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그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주 그래서 유명한 법칙이죠. 예, 기술이 진보가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근데 요즘 중국이 창신 메모리에서 치고 올라오는 거 보면은 격차가 삼성전자하고도 뭐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리고 앞으로의 기술 진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더 코너로 몰리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제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중국 창신 메모리하고 이제 낸드 쪽에서는 양지 메모리하고 굉장히 빠르게 추격 효율이 느껴지고 시장 점유율에서 보이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 이제 그걸 지금 말씀하셨던 무해 법칙하고 연관시켜 생각해 보면 무해 법칙의 정의가 뭐냐면 2년마다 칩의 집적도가 2배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칩의 집적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제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모든 반도체는 셀과 트랜지스터라는 거로 구성이 되는데 그게 보면 화학에서 보면 원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셀 하나가 원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그 셀의 개수가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집적도가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칩 하나에 들어가는. 그럼 성능이 2배가 된다는 의미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로직 IC에서는 퍼포먼스, 속도가 2배가 된다는 거고요. 연산 능력이. 메모리에서는 용량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무어의 법칙인데 실제로 제가 그래서 무어의 법칙이 지금 얼마나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가장 선두 업체, D램에서 가장 빠르게 앞서가는 기술 로드맵하고 무어의 법칙하고 플러스 같이 해보니까 2005년인가 8년부터 쫙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점차 갭이 커지고 있다는 거. 아. 그러니까 무어의 법칙으로 하면 지금쯤 거의 뭐 D램이, D램이 막 4나노, 3나노 가 있어야 되는데 11나노, 12나노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노로 하면 차이는 비슷하지만 이 배수로 따져야 되잖아요. 점점 작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는 한 실지가 100이면 한 110%, 120% 정도로 컸다면 지금은 2배, 3배가 큰 거예요. 무해 법칙보다. 그러니까 무해 법칙은 이미 완전히 맞지 않는 법칙이 돼버린 거고. 근데 그게 왜 중국하고 우리가 신경이 쓰이느냐 하면은 선두주자 무해 법칙 정조로 도망을 가고 있으면 후발주자가 또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워낙 빨리 도망가니까. 근데 무해 법칙보다 훨씬 느리게 개발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점점 선두주자는 쟁걸음으로 가고 있는데 후발주자는 뛰어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갭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의 이제 추격이 굉장히 턱밑까지 왔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제 공정 미세화 기술이 점점 느려지는 거잖아요. 네. 속도가.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지금 한국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뭐 DRAM 1XYG, ABC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벌써 1A를 5년 전에 양산 출시했어. 근데 중국은 이제 해. 그러니까 5년 앞섰어.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에서 B, B에서 C로 가는데 옛날만큼 빠르게 못 도망가기 때문에 그 5년이 사실 의미 있는 5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거의 기술 격차, 앞으로의 기술 격차 이게 차이가 너무 갭이 크니까 그래서 지금 첫 출시 일정하고 기간, 시간으로 따지면 안 되고 몇 나노 차이가 났느냐를 봐야 되는데 옛날엔 10나노, 20나노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중국이 16나노, 17나노 하는데 우리 12나노, 13나노예요. 5나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갭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자꾸 좀 외통수에 몰리는 느낌인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기술에 대한 개발, 그다음에 또 인력에 대한 운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잘 해결돼서 다시 한번 좀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는 그 타이틀을 다시 좀 찾았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 CPU 기술, 광 모듈 패키징 기술이 떠오르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칩셋을 보면은 가운데에 커다란 GPU가 하나가 있고 둘레에 이제 HBM이 뭐 6개에서 12개 정도가 이제 둘러싸고 있는 구조인데 지금 칩 내에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해요. 예를 들어 HBM을 만든 이유가 칩이 지금 하나 8단, 12단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옛날에 평면상에 따로따로 존재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칩과 칩 사이, 그다음 칩과 HBM 사이에는 어떤 구리배선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야 돼요. 칩 내에서는 그냥 칩 내니까 실리콘 via로 그냥 가버린단 말이야. TSV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를 수밖에 없는. 네. 칩 내의 이동과 거의 비슷한 속도. 근데 결국에는 거기에서 버틀렉이 어디냐면 칩과 칩 사이에 연결할 때의 데이터 전송 문제인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구리선을 쓰고 있는 거죠. 칩과 칩 사이를. 근데 이거를 광섬유로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2000년 초중반에 생각했던 인터넷, 가정용 인터넷 보시면 되면 초반에는 구리 케이블로 다 인터넷이 왔다가 어느 순간 2005년, 10년 이쯤 되니까 광 케이블로 되면서 속도가 2배, 3배, 막 10배까지 빨라졌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광 케이블 아주 똑같은 얘기입니다. 광고가 엄청났었죠. 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칩과 칩 사이를 지금 구리 케이블로 연결하고 있던 거는 광 케이블로 연결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전체 칩셋의 퍼포먼스가 확 좋아지는 거죠. 칩 자체는 동일한 칩을 쓰더라도. 그렇다면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전송 속도가 확 빨라진다. 그러니까 모듈 전체를 하나로 놓고 봤을 때 그 모듈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어떤 그 작업에 있어서 이 속도가 그만큼 또 개선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보면은 GPU랑 메모리, 뭐 HBM이랑 메모리라고 이렇게 메모리와 프로세서라고 놓고 봤을 때 둘 사이에 이제 지금의 구조는 뭐냐면 뭔가 하나를 할 때마다 양쪽에 데이터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래서 메모리에 잠깐 줬던 거 다시 가져와서 GPU 가고 다시 보내는 걸 계속하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 이동이 이 외부 케이블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게 한 10배 빨라진다고 생각해 보면 획기적으로 빨라질 수 있는 거죠. 전체 연산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아, 엄청 빨라지네요. 빨라지고 그다음에 따지니까. 발열도 구리 케이블에 비해서 광섬유로 가면 굉장히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거고. 야, 근데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파장이 좀 많이 커지겠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전력 소모 문제 때문에 그쵸. 그다음에 발열 문제 때문에 무슨 순행칩을 하니 유리기판을 하니 유리기판을 하네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효과적인 어떤 대안으로 떠오른다고 하면은 또 기존의 기대를 가져왔던 어떤 섹터들에게는 또 악재가 되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칩 자체에서 발열이 한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렉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우리가 서버로 했을 때도 그만큼 줄어들 거니까 이렇게 되면 비용이 절감시키는 기존의 방식이 조금 더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리게 되는 거고 신기술을 가지고 떴던 기업들은 이제 조금 더 시장이 커지려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떤 게 더 비용 면에서나 아니면은 그 실제 그 속도 면에서나 뛰어나냐 성능 면에서 이게 뛰어나냐에 따라서 이게 또 완전히 유리기판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관련주들에게는 또 악재가 되겠네. 제가 볼 때는 그 순행은 그거에 상관없이 진행이 될 거고요. 서버 자체 발열 문제는. 그런데 유리기판은 지금도 보면은 어제 AMD가 자기네 2028년부터 도입하겠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 발표했죠. 그럼 3년 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 유리기판은 양산에 본격하기에는 완성도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근데 지금 이 CPU 광 모듈 패키징 기술은 지금 양산이 되는 건가요? 그건 제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쉽죠. 유리기판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근데 이 CPU 기술에서 가장 앞서 있는 회사가 또 TSMC라면서요? 결국에는 패키지 영역, 완전히 패키지 영역이거든요. 네. 패키지 영역으로 가면은 기본적으로는 패키지 전문 업체들이 있어요. ASE나 뭐 JCET라든가 암코라든가 있는데 패키지 업체들이 일단 메인이고요, 사실은. 근데 TSMC 같은 경우는 특히 AI 관련해서는 아예 패키지까지 걔네들이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TSMC 같이 거대한 파운드리도 마찬가지로 주요 사용자가 될 거라서 어느 쪽이 좀 더 그쪽의 완성도를 높이고 양산에 빠르게 진입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또 화제가 되다 보니까 역시 또 우리 삼성전자도 파운드리가 있으니까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니까 AI에 특화된 저전력 고성능 CPU 통합 솔루션 이것을 2027년도에 선보이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고요. 글쎄 그게 정확하게는 이제 PIM을 얘기하는 건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은 기술을 얘기하는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PIM이라고 일단 전제를 해보면 왜냐하면 PIM은 오랫동안 개발해온 것이고 많이 완성도도 높아져 있을 것이라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칩셋 전체를 모듈로 봤을 때 데이터 트래픽에 가장 발생하는 것들은 메모리와 로직 칩 사이에다. 그래서 그걸 지금 광섬유로 하겠다는 얘기인 건데 PIM이라는 거는 메모리 모듈 내에 일정 부분의 프로세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로직이 됐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됐던. 그래서 아주 간단한 어떤 컨트롤링이 필요한 것들은 내부에 있는 칩으로 하겠다는 거죠. 밖에 있는 큰 CPU나 GPU까지 안 가고. 네. 그러니까 외부와의 통신이 없어진 거죠. 내부에서 해결해 버리면. 그러다가 이제 정말 좀 굉장히 중추가 되는 커다란 연산을 해야 될 때는 이제 밖으로 보내는 거니까 만약 고정 PIM만 되더라도 굉장히 퍼포먼스가 빨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그냥 오리머시로 만들어 버리겠다. 근데 그건 사실 제가 볼 때는 10년 이내 나오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얘기한 것이 PIM을 말하는 건지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건지 요걸 좀 발표된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그때 우리 좀 더 얘기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그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의 그 진보 혹은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야, 이거 기술주 쉽게 투자하기가 참 어렵겠다.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게 사실은 과거에도 보면 우리가 치킨 게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잖아요. 그 당시에 치킨 게임이 있기 한 1, 2년 전까지는 그 기업들이 엄청난 파워가 있었던 회사들일 거거든요. 아, 저 회사가 말이 없어. 근데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회사가 반도체에서 이름이 없어진다? 아, 상상할 수도 없어라는 기업들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 10년 뒤쯤 되면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뭐 10년을 주식 투자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뭐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당장 삼성전자의 부진이 1년 이상 지속되니까 주가가 지금 부진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분명히 투자자들은 좀 그냥 괴로운 포인트이긴 하죠. 그러게 지금 삼성전자 나오는 뉴스 또 속보로 나온 거 보니까 3조 자사주 매입 그 3조 가운데서 지금 거의 지금 80% 90% 가까이 거의, 네. 예, 다 썼다라는 이야기인데 주가는 아직 52,000원 수준이니까 자사주가 좀 뜸해지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 주가 계속 유지될까? 이런 의문이 좀 들기도 하긴 해요. 매입할 때도 사실은 이제 부양 효과가 크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3조 원인데 하루에 삼성전자 거래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큰 손들의 사실은 규모들을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그 3조에 또 하루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몇 개월을 걸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쪼개져서 하루에 들어가는 물량은 크지 않았을 거라 보고 있어서 그 효과는 크지 않아서 중단됐다고 해서 또 그게 또 안 좋은 쪽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뭐 3조 원은 3개월 내 하겠다는 약속이고 전체적으로 1년간 10조 원이었죠. 그러니까 아직 한 7조가 남긴 했어요. 네. 네. 네, 하여튼 삼성전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기반을 좀 다지면서 네, 뭔가 팍 튀어오를 수 있는 무언가가 예, 임팩트가 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딥시크 관련해서 지금 뭐 아주 그냥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엔비디아는 거의 삼성전자 시총 2개가 날라갔다.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이런 역대 최고 하락이라고 그러던데 금액으로 네, 했을 때 17% 하락했다. 워낙 초가초가 높았으니까 그렇죠. 3조 5천억 정도, 아, 5천억 엄청난 정도 거죠, 됐으니까요. 그게. 예. 자, 어떻습니까? 일단 그 며칠 지나면서 이 딥시크에 대한 또 회의론 아니면 음모론 뭐 여러 가지가 튀어나오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뉴스에 한번 반짝한 거 갖고 판단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너무 좀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첫날 16% 빠졌다 다음날 9%가 다시 이제 올라오고 그다음에 또 4% 빠지고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오늘도 그냥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팩트만 놓고 보면 지금 딥시크에 들어갔던 칩은 물론 텐센트 910C가 또 일부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칩인 거죠. 그래서 화웨이 칩인 건데 근데 일단 공개적으로 가장 많이 쓴 거는 역시 AI 칩은 엔비디아 칩을 쓰고 있다. H800이라는 거는 H100보다 조금 그레이드를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80이어야 되는데 이제 세 자리로 부르려고 800이라고 부르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100 기본적인 건 100인데 성능이 네. 그게 80% 정도 성능밖에 안 8배 좋아도 800이 아니라 80인데 공 하나 붙인 거라서 근데 그것도 이미 미국에서 이미 작년에 판매 금지를 시킨 거예요. 옛날에 사놨던 거고 지금은 그거보다 더 다운그레이드한 H20을 팔고 있어요. 80에 또 4분의 1 성능인 거죠.
진짜 저성능으로 자꾸 내려가고 있네. 그래서 지금 이 800만 해도 이미 옛날 샀던 거고 지금 그러면 중국을 최종 목적지가 중국으로 가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HBM에 판매되는 것들은 이미 다 반영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영향은 제가 사실은 없다고 보고 있고 왜냐면 지금 아주 더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이러한 칩들이 계속 공급이 되면서 이게 확장되거나 예. 다른 기업들이 적용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이미 다 박혀버린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이미 그건 다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메모리 업체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중저가 칩 갖고도 이렇게 된다면은 엔비디아 니네 비싼 거 안 팔릴 거 아니냐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 다음에 고객들이 주문했다가도 그럼 좀 기다려볼래. 좀 싼 칩 나올 수도 있잖아. 왜냐하면 지금 중저가 칩 AMD를 비롯해서 많은 업체들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이 그럼 실제로 그럼 각 빅테크 업체들이 원하는 만큼의 물량이 쏟아져 나올 때까지 시간 얼마 걸릴까? 올해 안에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내년 이맘때도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어서 심리적으로 사실은 반도체주에 대한 투매 현상이 일어났다는 걸 보고 있어서 엔비디아도 그렇게 타격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현재로서 볼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 아까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최대 장점은 이제 오픈 AI와 시스템 내지는 자체 개발한 건데 다 고가 칩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블랙웰 칩을 써서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을 들여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10분의 1 가격으로 그 똑같은 성능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근데 오픈 소스다. 오픈 소스가 되면 좋은 건 앱 개발자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 공개가 됐으니까 예. 더 나은 것.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진영의 강점이 그거잖아요. 애플하고 맞섰을 때 오픈 소스를 해버린 것들. 그렇죠. 시장 점유율이 그래서 80%가 된 건데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거는 현실화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오히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한테 오히려 사실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그냥 일단 제일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좋은 것만 비싸고 좋은 것만 가지고 적용을 했던 건가요? 낮은 제품 가지고도 써봤는데 이거보다 이게 훨씬 뛰어나서 이걸로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사양, 부분에 고사양이 뭐 아니라.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우리 먼저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휴대폰을 교체를 한다. 계속 이제 좋은 걸 써왔던 사람들은 조금 돈 더 주고 제일 비싼 걸 사요. 그죠? 그게 당연히 왜냐 2, 3년 동안 하고. 쓰는 동안에도 이게 그러면 상위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중저가를 하면 1년만 지나도 완전 하위 제품이 돼버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하면은 미니멈 3년을 써요. 네. 3년까지는 성능이 상위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 시점에서 제일 좋은 걸 써야 되는 거라서 한 측면이 제가 보면 더 크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그럼 중저가 제품이 있었느냐 선택지는 있었는가 사실상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엔비디아는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비싼 제품이 나오거나 고성이 나오면 옛날 거는 생산을 줄여요. 구하기도 쉽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는 거야. 최신 제품으로. 근데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업체가 누가 있느냐 따져보면 아직은 없잖아요. 지금도 각 IT 기업들이 자체 칩인 거잖아요. AI 칩 그치. 자체 칩인데 근데 대부분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 메타 다 그 칩을 개발하는 이유는 내가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밖에 팔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 물량이 막 시장에 나와가지고 교란시킬 정도는 아닌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 거 비싼 거 쓰던 거를 대체하겠다는 의도가 강한 거라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엔비디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물량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엔비디아 생산 물량만큼 나오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사실은 반도체 업체한테 미친 영향은 저는 그래서 제한적이라 보는 거고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 고민이 커진 거예요. 근데 전 한 가지 좀 드는 의아함이 이게 칩의 문제냐 아니면 지금 딥시크는 지금 추론하는 그 딥러닝이라는 과정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니라 또 그렇다고 하면은 빅테크도 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알고리즘의 어떤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하게 되면은 똑같은 논리라면 이게 훨씬 더 좋은 성능 거 쓰면은 확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은데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맞습니다. 속도가 더 좋은 칩을 쓰면 알고리즘이 동일한 수준이면 그렇죠. 알고리즘의 문제잖아요 지금. 더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메타 같은 회사가 짧은 시간에 왜 이렇게 세계를 장악할 수 있었을까?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파워잖아요. 그렇죠. 알고리즘 파워와. 그런데 그걸 다른 애들 못 따라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따라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그건 한 명의 천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천재가 등장을 한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천재가 만들어놓은 그 오픈 소스 보고 이제는 누구나 다 응용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다 해놓는다고 하면
빅테크도 자기들만의 어떤 고집이 아니라 이것을 보면서 뭔가 획기적인 개선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픈소스니까 당연히 벤치마킹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백악관에서도 성명을 발표를 했잖아요. 심지어는 네. 뭐 좋다라는 느낌과 우려가 된다는 거 두 가지를 다 발표를 했는데, 자,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파워는 패권을 누가 갖고 있었냐? 미국. 그렇죠. 하드웨어 패권은 아시아.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딥시크의 소프트웨어 파워가 훨씬 우세하다라는 게 증명되는 순간 미국은 소프트웨어 파워조차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반도체 생태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작지 않은 이슈라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 뭐 발표 나온 걸 보면 엄청난 돈들을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관련된 이 구매라든가 여기다 돈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목표들을 달성하게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호재가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제가 1년 전쯤에 이제 AI 열풍이 막 늘기 시작했을 때 얘기했던 게 일반적으로 IT 산업이 갖고 있는 사이클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독점 시대를 거쳐서 플레이어들이 점점 늘어나다가 완전히 춘추전국 시대를 거쳐서 다시 옥석을 가리는 과점 시대를 거쳐서 올라간다 했을 때 시장은 그러면서 커진다. 근데 만약에 독점 시대가 계속되면 시장은 안 큽니다. 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가고 정말 경쟁자들은 피를 말리겠지만 그런 시대로 갔을 때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AI 시장 전체로 특정 기업 말고 AI라는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저가의 제품이 나와야지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전기 자동차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테슬라가 모델 X, 모델 S 두 종류만 갖고 있을 때 그렇게 빠르게 커지지 않았고 생산량, 판매량도 적었어요. 그러다 모델 3가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판매량이 늘었고 전기차 시장이 그냥 붐업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 시장도 중저가 칩이 나와야지만 시장이 커지는데 여기서 제가 그때 퀘스천을 드렸어요. 과연 엔비디아가 어떤 전략을 할 거냐. 중저가는 딴 애들 하라고 하고 자기는 프리미엄 칩만 고집할 건지 본인도 중저가 칩을 개발해서 내놓을 건지에 따라서 엔비디아 미래가 어떻게 될지 결정될 것 같다는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기도 중저가 칩을 내가지고 이제 양쪽의 시장을 같이 노릴 건지 여전히 프리미엄을 고집하면서 나는 약간 명품의 브랜드로 갈 건지 이 부분이 사실은 재밌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저희도 그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막 급등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이 그동안 이 엄청난 빅테크와의 그 자금 경쟁을 어떻게 견디겠냐라고 했던 것들이 약간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투자자들이 야 이러면 해볼 만한 거 아니야? 비슷한 수준 혹은 우리가 쓸만한 거 적은 돈 가지고도 우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 생각, 자신감들이 좀 붙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맞습니다. 그게 좀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에서 초기에는 아이폰이 완전히 휩쓸었었잖아요. 그러다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이제 오픈 소스를 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시장이 커졌잖아요. 플레이도 많아지고 그래서 완전히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처럼 지금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에 지금 재밌는 것들이 지금 엔비디아 칩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통합칩이에요. 네. 학습도 할 수 있고 추론도 할 수 있는. 근데 이번에 딥시크에서 나타난 R1이라는 것은 추론에 특화된 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최종 사용자들은 그러니까 플랫폼 업체들이 원했던 건 추론이에요. 내가 학습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전문적인 쪽에서 사실 필요한 거지 나는 그냥 활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엔비디아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학습 기능까지 갖고 있으면서 가격이 비쌌던 거거든요. 네. 나는 추론만 필요한. 그래서 지금 이제 추론만 할 수 있는 저가 칩에 대해 조금씩 나오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 마하원 시리즈도 그 중에 하나였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거죠. 네이버도 처음에는 마하원 1조 원 사겠다고 했다 나중에 틀어지긴 했지만 그건 아마 이제 누가 주도권을 잡냐의 문제였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추론만 필요한데 추론에 특화되는데 가격이 훨씬 떨어지면서도 성능이 나쁘지 않은 것이 나오게 되면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내가 직접 구축할 수도 있지만 저가에 그냥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의 어떻게 비용이 절감하면서도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플랫폼 기업들에게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참 궁금하고요. 근데 어쨌건 지금 당장 우리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뭐 거의 10%가 넘는 장중에 급락이 나왔다가 지금 거의 10%, 9%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거 일시적인 급락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엔비디아의 고민과 더불어서 하이닉스도 이제는 불투명한 주가 전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건가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반도체에서 메인 칩인 엔비디아는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메모리로 가면 딱히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그 시장이 수요자가 많아지면 더 공급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중저가 칩이 이제 많아지면 중저가 칩에 HBM을 쓸까? 아, 그럴 수 있겠네. GDDR을 쓸 수 있어요. 성능을 조금 더 높여서. 그런데 그러면 GDDR을 누가 만드냐? 똑같아요. 메모리 3사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하나를 팔았을 때 마진이 마진. HBM이 50%면 GDDR은 10%. 이렇게 하면 동일한 매출이 발생해도 수익성이 뚝 떨어지니까 이거에 대한 우려는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흔들리는 걸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1년 이내에 큰 변화가 있기는 쉽지 않다. 1년 이내에는. 일단 메인출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GDR을 넣든 뭘 넣든. 오히려 엔비디아가 중저가 칩을 빠르게 개발해서 여기에 GDDR을 쓰게 되면 빠르게 메모리 업체까지 전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방금 말했지만 엔비디아가 어떤 선택할지 현재에서 모르겠다. 네. 여전히 고성능 칩을 고수할지 중저가 자기도 개발할지 요건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젠수랑이 어떤 판단할지 재밌어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혹은 뭐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렇게 연결되는 우리 밸류 체인들 있잖아요. 지금 너무 이 급락이 좀 세게 나오는데 이때 불확실한 어떤 미래를 회피하기 위해서 비중을 줄이는 게 낫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지금은 오히려 뭐랄까 리스크에 베팅을 해야 될 때라고 보세요? 그건 이제 제가 사실은 좀 차트나 여러 가지 실적들을 좀 봐야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잠깐 빠졌다고 무조건 사는 것도 위험하죠. 이 영향이 하루 갈지 3일 갈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빠질 거 예상 안 했었다면 빠졌다가 다시 원래로 회복됐을 때 고민을 해도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를 하더라도 지금은 매도 시점이 아니라 반등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때 그래서 가서 이 이슈 있기 전의 상태로 주가가 됐을 때 이게 이제 앞으로도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그때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하루하루가 확 급격히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좀 디시전을 할 수가 있죠. 그 얘기는 이제 어쨌건 지금 이거는 심리적인 충격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건 다시 회복이 될 저는 것이다. 일시적인 것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우리 무어의 법칙 계속 이야기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참 이 기술이라는 게 누가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내놓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참 기술주 투자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이 반도체 패권 전쟁 이제 이 반도체에서 이제 AI로 소프트웨어까지 넘어가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미중 이 패권 전쟁 상당히 심각해지는데요. 반도체 패권 전쟁에 뭐 저도 책에서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제가 사실은 작년에 주목했던 게 뭐냐면 인텔의 실적 악화 뭐 이거가 아니었어요. 인텔이 매각될 수도 있다. 그것도 아니었어요. 인텔의 매각 주체로 거론된 물론 소문이었지만 이 퀄컴이었다. 이 부분이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인텔은 요즘 뭐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지난 30년 가까이 반도체 1위 기업이에요. 네. 왕자를 거의 놓친 적이 그랬죠. 2018년, 20년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도 딱히 삼성전자 1위를 했었는데 특별히 뭔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디램 가격이 그냥 폭등했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했던 것밖에 없고 2023년에 근데 1위 자리를 차지했는데 삼성전자가 아니었고 엔비디아였어요. 엔비디아는 근데 뭐냐면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팹리스. 그다음에 인텔과 삼성전자는 IDM의 대표적인 기업. 칩 제조와 설계 다 같이 하는. 여기서 제가 뭐를 목격했는데 만약에 거대 자본이 인텔의 인수 주체로 왔다라면 저는 놀라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많이 있는 일이잖아요. 잠깐 갖고 있다 또 팔 거니까. 근데 팹리스 기업이 인수 주체로 거론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반도체 패권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간 게 분명하구나. 그리고 엔비디아가 1위로 올라가선 거. 그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반도체 전쟁도 이제는 아무리 칩을 잘 만들고 하드웨어 능력이 뛰어나도 소프트웨어 파워가 우세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전환이 이미 된 것 같다라는 거여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이정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딥시크도 보면은 뭔가 하드웨어에서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좀 싼 걸 썼든 좋은 걸 써도 그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네로라 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누르고 중국의 생소한 스타트업 기업가 소프트웨어가 더 좋다라는 게 지금 증명된 것이 오히려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이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패권 전쟁에서 더 이제 핫 이슈가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패권 전쟁의 미래에 대해서도 좀 예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삼성전자나 이런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에서도 우리가 소프트 파워가 너무 약하다. 소프트웨어 파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자꾸 제조업 마인드로 그렇죠. 이쪽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뭔가 유형의 뭔가 제품을 만드는 데만
이제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 아니면은 뭐 성장을 위한 여러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뭐 정부에서 또 해줄 수 있는 것도 역할이 제한적이긴 하잖아. 일단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설계 관련된 좋은 인재들 많이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주는 거. 지금 대학에 보면은 설계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학과의 정원과 공정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정원을 10배, 20배, 30배 차이가 날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공정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조가 강하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약하잖아요. 설계가 약하잖아요. 이거를 기업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좋은 인재를 조금 더 많이 영입해 오는 거지만 국내에 인재 인프라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이런 부분에 정부가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거 얼마 전에 제가 경제학자하고 이 관련된 인터뷰를 좀 했는데 한국의 인재들이 미국으로 막 지금 너무 많이 빠져나간다고. 근데 인재들이 일단 이런 기술 쪽으로 좀 가져야 되는데 전부 의대 가려고 하니까. 한국의 특수성이 지금 그렇죠. 근데 그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의대는 내가 의사 기술 배우면은 혼자서 내가 노력하는 만큼 실력에 맞는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게 형성이 돼 있는데 기술직 암만 해봐야 월급쟁이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문제가 결국은 이슈가 되더라고요. 보상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고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는 지금만큼 의대가 인기가 있지는 않았잖아요. 대표 시절도 그렇죠. 마찬가지지만 이건 뭐 우스갯소리로 하면은 제가 수능이 아니죠. 학력고사 끝나고 원서를 쓰려고 했을 때 뭐 굉장히 명문 모 의대에서 교수님 2명이나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이제 S대 공대 가려고 했는데 자기 학교 의대로 오면 석박사까지 전액 장학금에 유학도 시켜주고 교수까지 보장해준다 할 정도로 의대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공대 아닌 물리학과. 안 갔죠.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난 공대가 좋아. 근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돼 있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월급쟁이였고, 그렇죠? 그때 그럼 내가 의대를 갔으면 지금 행복할까? 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완전히 그때 역전돼 있다라는 게 현실인 것 같고 말씀하신 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사실은 다른 뭐 칼럼이 이런 데 몇 번 언급하긴 했어요. 무조건 우리가 모든 임금을 높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왜냐하면 뭐 기업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 능력 있거나 좋은 퍼포먼스 있는 특정인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전체 인건비에서 그거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 뭔가 퍼포먼스를 그러니까 실적을 보인 거에는 그에 합당한 과감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두 가지가 가능해요. 하나는 아주 정말 좋은 기술을 개발했을 때 지재권에 대한 것들 파격적으로 거기에 보상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는 싼 값에 기업에 넘기잖아요, 권리를. 그렇죠. 근데 그러지 말고 어쨌든 너 죽을 때까지 고난을 반반 나눠 갖는다라고 해버리면 목숨 걸고 남아있을 거죠. 대신에 너는 10년 동안은 삼성전자 남아있어야 돼. 하이닉스에 있어야 돼. 이런 조건이면 아마 그게 정말 돈이 될 것 같은 특허면 다 남아있을 겁니다. 이게 있고 또 하나는 연간 단위로 우리가 현재도 뭐 S급 인재는 좀 더 많이 하지만 그게 연봉의 2~3배 정도가 돼야 돼요. 네. 그러면 굳이 미국으로 안 갈걸요, 아마도.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래서 이번에 자사주 10조 원 쓰는 걸 가지고 그런 데다가 과감하게 썼다고 하는 의견들이 좀 저도 그렇습니다. 있긴 예를 들어서 하더라고요. 10조 원인데 그거를 1000명의 진짜 특급 인재한테 나눠주면 받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렇죠. 회사 입장 어차피 지출할 돈이야. 근데 그 정말 스타급 1000명을 리텐 시킬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내가 보면 자사주 매입보다 효과가 클 거예요. 장기적으로 볼 때. 근데 또 하긴 거기에 하나 이야기하는 게 대신 또 회사가 조직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것도 맞죠. 그 S급 인재들 외국에서 막 엄청나게 스카우트 해가지고 데려왔지만 이건희 회장 때 임기 끝나면 다 돌아갔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자동차 업계를 많이 들어요. 네. 제가 굳이 뭐 H사를 선전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집은 없습니다. 지금 H사 자동차 H사 같은 그냥 경우에 현대차라고 하셔도 네, 돼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몇 년에 걸쳐서 그런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인 지 네. 포티두 다시라는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인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인수해버려요. 네. 기존의 사업하고 합쳐요. 여기에 높은 지위를 줘요. 아,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도저도 아니게 되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현대차로 그냥 동화 흡수돼버려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존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냥 두질 않아요. 엄청난 견제와 방해와 그렇지, 모략과 질시가 있어요. 이러면은 기껏 좋은 사람을 찾아도 돈 들여서 가져와도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현대차는 정의성 회장이 그렇게 안 해서 반대로 했어요. 독자 경영, 사장 그대로 두고
오히려 본사에 있던 그 같은 업무를 한 인력을 보내버렸어요. 아, 이쪽에 흡수되게. 네. 이렇게 하니까 여전히 그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원래 포티투 다시 스타트업부터 갖고 있었는데 그 독자적인 기술과 아이디어와 그 사장의 마인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기술은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SK민재를 삼성전자 지금 말씀하셨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뭐 집까지 아파트까지 강남에 주면서 뭐 데려왔지만 그냥 기존의 조직에 꽂아버린 거잖아요. 한 사람이 와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CEO를 바꾸는 거면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CEO, 최고 경영자가 아닌 이상은 아무리 직급이도 부사장급이 돼도 기존 조직에 는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그게. 그렇죠. 인재들이 그러다 보면 재미없고 무기력함 느끼고 그냥 떠나는 거죠. 흥미 잃고. 그렇게 되면 의무 기간 끝나면 다 떠나는 거예요. 네, 하여튼 총체적으로 네, 조직 관리적인 측면서부터 한번 잘 고민을 하면서 하여튼 우리 한국의 또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인재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까지 반도체 패권 전쟁 저자이시죠 이주환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